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1위,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 네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저자의 신작. 이 당시엔 신작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존 보글, 앨런 그린스펀의 강력 추천이 있는 책. 세계 0.001% 부의 거인들의 머니 시크릿, 워린 버핏, 존 템플턴, 억만장자들의 비밀을 푼 단 하나의 책. 흔들리지 마라, 현혹되지 마라. 부자 될 기회는 있다. 토니 로빈스가 지은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이라는 책이고요. 박슬라 옮김, 정철진 감수, RHK 출판사입니다. 토니 로빈스는 워낙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또 이렇게 돈에 관해서도 언젠가부터 많은 저작을 펴내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은 토니 로빈스의 머니라는 책인데요. 사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롭 무어의 머니와 너무 헷갈려서 토니 로빈스의 머니를 먼저 읽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머니라는 책은 더 신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 책 뒤에 쓴 책인데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저 같은 금융 초보자에게는 약간 그 양적으로 벅찬 책이었고, 이 책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은 그래도 읽을 만한 책이었다라는 한 줄 평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7년에 쓰여진 책이라고 하네요. 책을 펼치면 또 흔들리지 않는 돈의 법칙과 토니 로빈스에게 쏟아진 찬사라고 해가지고 또 엄청난 사람들이 이 책에 또 토니 로빈스에게 찬사를 보내고 있고, 자신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것보다 낮은 수준에 안주하지 않을 모든 이에게 라고 이제 토니 로빈스가 이 책의 서문을 열고 있습니다. 책은 크게 3부, 이제 3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고요. 1부, 절대 흔들리지 않는 부의 법칙. 2부, 견고한 부의 패턴 구축하기. 3부, 이기는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부록이 있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토니 로빈스의 머니에도 아주 유명한 이제 소위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들이 많이 접목이 되어 있고, 또 이 책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파트만 살짝 펼쳐도 금융에 관한 기본 지식, 그리고 우리가 흔히 주식에 관해서 잘못 알고 있을 수 있거나 아예 모르고 있었던 팩트들에 대해서 도표와 차트를 참고해서 아주 교과서적으로 마치 수학의 정석을 보듯이 그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보는 게 조금 지루하긴 합니다. 그게 이렇게 좀 재밌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엮어 놓은 게 아니라 정말 사실과 원칙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부터 10까지 알려주기 위해서 쓰인 책이라서, 또 쓰인 파트여서 이 부분 읽으시면서 와,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고요. 또 저도 그랬고, 수치와 퍼센테이지가 되게 많이 그래서 책에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금융에 관한 책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노후 퇴직연금과 같은 것, 또 금융 전문가를 우리가 얼마나 믿어야 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진실 같은 것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미국 시장을 기본으로 쓰여진 책이라 읽으시면서 많이 공감이 안 되실 거예요. 저는 그랬거든요. 공감이 참 많이 안 되긴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구나 하고 그냥 아시면 되고, 다만 이제 부자 마인드, 크게 보았을 때 부자 마인드,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껏 가난한 마인드로 놓치고 살았던 사실 관계들에 대해서 다시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뭐 재무 상담사를 찾는 법 이런 것은 제가 뭐 아직 맡길 자산이 없어서 그런지 너무 재미없게 읽혔고요. 다만 정말 좋은 파트라고 생각했던 건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이제 부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고통의 세 가지 패턴, 뭐 이런 점들,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은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제가 조금 재미있게 읽었던 파트, 이제 마인드셋, 진정한 부란 무엇인가 로 넘어가서 내용 읽어드리고 소개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불안 무엇인가? 인생 최고의 결정에 대하여.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어 다행이야. 이 귀한 생명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하라. 달라이 라마. 이 책이 당신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정말로 기쁘겠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으로서 진정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돈은 누구나 벌 수 있다. 이 책을 읽었으니 알겠지만 돈을 버는 데 필요한 법칙과 수단은 실제로 매우 단순하다. 복리의 힘을 활용하고 주식시장에 장기간 머무르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세금과 지출 비용을 최대한 절약한다면 재정적 자유를 성취할 확률은 비약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재정적 자유를 얻고도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백만장자나 억만장자를 꿈꾸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목표에 도달하고 난 뒤에는 이렇게 말한다. 이게 다야? 이게 끝이야? 그렇다.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는데도 여전히 허무하고 불행하게 느껴진다면 당신은 진짜로 망한 것이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말은 단순히 죽은 사람 얼굴이 인쇄된 종이 쪼가리를 수백만 장 갖고 싶다는 뜻이 아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돈과 연계되어 있는 흡족한 감정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돈이 줄 수 있다고 믿는 자유나 안전, 평온함, 다른 이들에게 부를 나눠주는 데서 오는 즐거움 같은 긍정적 감정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상태와 느낌이다. 그렇다고 돈의 중요성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돈은 당신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무수한 방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부란 돈보다 더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진정한 부는 감정적이고 정신적이며 영적이다. 재정적 자유를 누리고서라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면 과연 그것을 승리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네, 좋은 통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 상황을 비추어 보았을 때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너무 정신적이며 영적인 이 부분만 과대평가를 해서 마치 재정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자유로움, 그런 느낌과 성취를 비하한다면 그것 또한 우리의 정신적이며 영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요즘 제가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렇게 돈에 관련한
책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있는 건데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이라 이제 굳이 또 이렇게 한번 사설을 달아봅니다. 정신적이며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도 재정적인 성장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 자, 부와 부자를 다루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이상하게 여겨질지도 모르지만 나는 이 책이 오로지 금전적 부를 성취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정서적 부를 간과한다면 그야말로 진정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이 책의 독자는 그 두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다. 금전적 부를 성취하는 동시에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도 전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궁극적 목표다. 네, 그렇습니다. 저의 궁극적 목표죠. 내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읽을 장이야말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왜냐하면 바로 여기서 오늘 당장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에 관해 배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더욱 큰 행복과 즐거움, 마음의 평온과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거대한 진정한 부를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점은 이 진정한 부를 얻기 위해 10년, 20년, 30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이 결정을 내리면 지금 당장이라도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내 인생도 이 결정 덕분에 바뀌었기 때문이다. 자, 내 손을 잡아라.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 향해 보자. 자, 지금 여행의 마지막 단계로 가자고 막 토니 로빈슨이 강조를 막 하는데요. 자, 이제 다 왔다. 근데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앞쪽에 저 같은 금융 전응아에게는 너무 지루하고 재미없고 모르는 내용 투성이고 왜 알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차트들, 그런 사실과 금융에 관한 지식이 앞에 이미 쭉 소개가 되어 있고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은 도표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 봤을 때 4분의 3? 그러니까 뒤에서 거의 뒷부분이죠. 이제 거의 뒷부분에서야 소개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지금 이 내용을 말하기까지 토니 로빈슨이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과 오랜 책장을 투자해서 설명한 것은 다 금융 지식이었다는 점, 여러분 절대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앞에 장을 읽고도 지금 이해가 하나도 안 되지만요. 그렇지만 금융 지식이 없이 또 이렇게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만 추구해서는 우리가 진정한 부를 가질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저에게 하는 말이죠. 반드시 염두에 두자. 네. 자, 삶의 질을 탁월하게 해주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이 꿈을 실현하도록 돕는데 평생을 바쳐왔다. 100개국 이상을 돌아다니며 전 세계 곳곳에서 모인 사람들과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아는가? 그들이 어떤 문화권에서 왔든 각양각색의 믿음과 가치관을 갖고 있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욕구와 니즈는 모두 동일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지구 어딜 가든 우리 모두가 탁월한 삶의 질을 갈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떤 이에게는 그것이 잘 손질된 정원이 딸린 아름다운 저택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자녀들을 착하고 현명하게 키우는 것일 수도 있다. 또 어떤 이에게는 소설을 쓰거나 작곡을 하는 것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억 달러짜리 가치의 사업체를 일구는 일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신앙적으로 독실한 삶을 의미할지도 모른다. 즉, 탁월한 삶의 질이란 다른 사람의 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훌륭한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런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있는 곳과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의 간극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다음 2가지 기술을 익히고 통달하라. 대답이 간단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2가지 기술 어떤 것이냐면요. 첫 번째는 성취의 과학이고, 2번째는 충만함의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성취, 2번째가 충만함. 네. 자,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내가 성취의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어떤 분야에든 우리가 따르거나 깨트릴 수 있는 성공의 법칙이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학이나 운동학을 생각해보라. 우리는 태생적으로 다양한 신체를 지니고 있을 망정, 건강과 활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운동과 균형 잡힌 식사처럼 반드시 따라야 할 기본 법칙이 있고 그 규칙을 위반하면 그에 따른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금융업계도 마찬가지다.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라. 성공적인 투자자들은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단서들을 여기저기 뿌려둔다. 패턴을 연구하고 투자 도구와 전략, 핵심 원칙들을 활용하면 성공으로 가는 여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 가장 성공한 이들과 똑같은 씨앗을 뿌리면 똑같은 보상을 거둘 수 있다. 그것이 바로 투자에 성공하는 길이다. 성취의 과학은 당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게 돕는 3가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에는 불가능하게 느껴졌지만 끝내 당신이 성공시킨 것들을 떠올려보라. 연예인일 수도 있고 꿈의 직장에 입사하거나 사업을 키우거나 근사한 스포츠카를 마련한 것일 수도 있다. 그 다음 한때는 불가능했던 그 꿈들을 어떻게 실현시켰는지 기억해보라. 찬찬히 생각해보면 당신이 3단계의 기본 과정을 거쳤음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 단계는 집중이다. 에너지란 당신이 집중하는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다. 당신이 진정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집중하고 매일같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강력하고 절실한 정신력이 강렬한 욕망을 발산해 예전에는 손에 닿지 않았던 것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욕망이 망상활성계라는 뇌 영역을 활성시키면 뇌의 메커니즘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로 당신의 관심을 유도한다. 2번째 단계는 욕구와 충동, 욕망을 넘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커다란 꿈을 꾸면서도 실제로 행동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뭔가에 성공하려면 그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더불어 효과적인 실천 전략을 찾아야 하는데 핵심은 가장 효과적인 것을 찾을 때까지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거치는 것이다. 이때 이미 성공한 사람들을 귀감으로 삼아 모방한다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워렌 버핏이나 레이 달리오, 존 보글, 데이비드 스웬슨과 같은 투자 귀재들에게 초점을 맞춘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올바른 롤모델을 찾고 분석하고 연구한다면 10년이나 걸릴 일을 단 일주일 만에 끝낼 수도 있다. 3번째 단계는 은총이다. 어떤 이들은 이를 행운이라 부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내 경험에 따르면 은총을 깨닫고 이에 감사할수록 더 많은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 더 깊이 감사하고 감사할수록 삶에 더욱더 많은 은총이 쏟아진다는 사실이 신기할 따름이다. 물론 아무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때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이 현 시대에 태어난 것,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두뇌와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인터넷 같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들조차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일도 스스로 창조한 일도 아니다. 이제 당신은 성취의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3가지 열쇠를 알았다. 하지만 탁월한 삶을 살기 위해 통달해야 할 기술은 성취의 과학 외에도 또 있다. 나는 이를 충만함의 기술이라고 부른다. 충만함의 기술. 나는 지난 수십 년간 성취의 과학을 수행하는데 열렬히 매달렸다. 외부 세계에 통달하는 법을 배우고 주변 사람들이 힘든 도전과 장애물을 극복하도록 돕는 방법을 알아내려 애썼다. 그러나 나는 이제 충만함의 기술이야말로 성취의 과학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믿는다. 자신의 내부 세계에는 무지한 채 외부 세계에만 통달해 있다면 과연 그것을 진정한 행복이라 부를 수 있을까? 내가 충만함의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8,690만 달러짜리 그림. 앞에서도 말했지만 사람들은 각자 다른 것에서 삶의 질을 찾는다. 말하자면 무언가가 당신을 충족시킨다고 해서 나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만족스러울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우리의 필요와 욕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무한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사실을 실감한 것은 친구 스티브 윈 덕분이다. 자, 여기서 이제 친구와의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스티브라는 친구가 어느 날 이 토니 로빈스를 별장에 놀러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이 친구가 내가 10년 동안이나 공들인 보물 같은 작품을 드디어 가지게 됐어. 막 그러면서 막 두근두근해 하면서 토니 로빈슨에게 무언가를 보여줬는데 그게 토니 로빈슨 눈에는 이런 그냥 색깔 하나만 칠해놓은 이런 종이 쪼가리에 8,690만 달러를 지불할 것 같으면 이거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얼룩덜룩한 그림 정도는 그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이제 사람이 어디에서 충만함을 느끼고 이렇게 기쁨을 느끼는지는 정말 인간마다 천차만별이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니 로빈스가 이런 그림은 나도 그리겠다. 나한테 반에 반값만 주면 내가 1시간 안에 똑같은 걸 그려오겠다. 막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작품이 사실은 이제 추상주의 화가 마크 로스코의 대표작 중 하나였다고 하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구글이나 인터넷에 이제 마크 로스코라고 쳐보면 그림이 나오는데 제가 미술 전공자인데요. 제가 봐도 그냥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원칙. 이제 충만의 원칙을 저희가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원칙. 멈추지 말고 늘 성장하라. 삶의 모든 것들은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인간관계도 사업도 그 어떤 것도 이 법칙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끊임없이 성장하지 않는다면 낙담하고 좌절할 것이며 은행에 얼마나 많은 돈이 쌓여있든 비참할 것이다. 행복의 비결은 딱 한 단어, 성장으로 정의된다. 두 번째 원칙, 항상 베풀어라. 다른 이들에게 베풀지 않는다면 수많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진정으로 살아있다는 느낌만은 받지 못할 것이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베푸는 것으로 삶을 영위한다. 정말 좋은 말이죠. 이거 토니 로빈슨의 이 후속작 머니라는 책에서도 이 인용구가 등장하는데 정말 좋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의 명언,
우리는 얻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베푸는 것으로 삶을 영위한다. 내가 사람들에게 삶에서 가장 충만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베풀 때라고 대답한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지 않다. 우리는 누군가를 돕거나 무언가에 기여하고 싶다는 욕구에 따라 움직인다. 누군가를 돕고 이바지하고 싶다는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평생 충만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금전적으로 풍족해지는 것이 충만함의 핵심이 아님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알다시피 사람들이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삶의 즐거움과 의미, 가치를 가져다 줄 묘약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만으로는 탁월한 삶을 얻을 수 없다. 나는 억만장자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중에는 측은할 정도로 불행한 이들도 있었다. 주머니 속 지갑이 얼마나 두툼하든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면 훌륭한 삶이 아니다. 명심하라. 돈은 사람을 바꾸지 않는다. 그저 사람의 본성을 증폭시킬 뿐이다. 만약 당신이 엄청난 부자고 성질이 고약하다면 그 돈으로 사람들에게 더욱 심술궂게 굴 것이다. 만일 당신이 돈이 많되 도량이 넓고 인심이 후하다면 천성적으로 남들에게 더 많이 베풀 것이다. 그렇다면 직업적인 성공은 어떨까? 충만함을 채우는 성장과 베품의 감정을 사회적 성공을 통해 충족시킬 수 있다면 정말 근사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도 전혀 행복해 보이거나 충만해 보이지 않는 성공한 사람들을 수없이 알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과연 성공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 나는 충만감이 부재한 성공은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보여주는 서글픈 사례가 하나 있다. 이제 아주 슬픈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요. 국보의 상실. 2014년 우리는 국보에 준하는 위대한 인물을 잃었다. 배우이자 코미디언인 로빈 윌리엄스 말이다. 지난 몇 년간 나는 강연을 하러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종종 이 위대한 배우에 관해 언급하곤 했다. 나는 청중들에게 언제나 똑같은 질문을 던졌다. 로빈 윌리엄스를 사랑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단순히 좋아하는 걸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분만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어떤 반응을 사람들이 보이는지 아는가? 런던에서 리마, 도쿄와 토론토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든 강연장의 청중 가운데 약 98%가 손을 들었다. 로빈 윌리엄스는 성취의 달인이었을까? 두말하면 잔소리다. 그는 문자 그대로 밑바닥에서부터 맨손으로 시작한 사람이었다. 그는 스타가 되어 자신만의 TV쇼를 진행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했고 결국 해냈다. 그런 다음에는 가족을 이루고 싶다고 생각했고 역시 해냈다. 그는 평생 쓰고도 남을 많은 돈을 벌자고 결심했고 그 또한 이뤄냈다. 영화 배우가 되기로 결심한 후에도 대성공을 거뒀다. 마침내 그는 코미디 배우로서가 아니라 배우로서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겠다고 결심했고 심지어 그마저 달성했다. 로빈 윌리엄스는 자신이 꿈꾸던 모든 것을 성취한 사내였다. 그러다 어느 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뒤로하고 자택에서 목을 맸다. 그보다 더 가슴 아픈 사실은 그가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에게 끔찍한 충격과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비극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단순한 깨달음을 얻는다.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과 같다. 로빈 윌리엄스는 우리 사회가 높이 평가하는 것들, 명성과 부를 포함해 수많은 것들을 달성해 왔다.
그러나 넘치는 재능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했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술과 약물의 힘을 빌렸고 때로는 지나치게 의존하기도 했다. 목숨을 끊기 얼마 전에는 루이체 치매라는 진행성 신경질환을 진단받았다. 그의 부인 수잔은 얼마 전 신경학 저널에 이렇게 기고했다. 로빈은 맑은 정신을 유지하지 못했고 스스로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자신의 정신이 붕괴하고 있음을 자각하는 괴로움을 상상할 수 있을까? 로빈 윌리엄스는 타인을 아끼고 돌보던 좋은 사람이었다. 우울증과 약물 중독, 건강 악화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많은 것을 기여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 다른 모든 이들에게는 행복을 선사하면서도 자신만은 도울 수가 없었다. 그 생각을 하면 비행기에서 나오는 안전수칙 안내 방송이 떠오른다. 비상시에는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쓴 다음 주변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처음 들었을 때는 약간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었지만 생각해보면 일리가 있는 말이다. 일단 나 자신이 살아야 주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겠는가. 로빈 윌리엄스가 조금 극단적인 사례라는 것은 안다. 당신이 자살을 할까봐 불안하다는 뜻이 아니다. 다만 나는 정말로 돈도 많고 가장 성공한 이들마저 당연히 누려야 할 행복과 충만감을 놓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나는 당신이 오늘부터라도 그런 행복과 충만함을 느낄 수 있길 바란다. 하지만 아무도 우리에게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는다. 괴로울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로다. 인간은 사고의 산물이다.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된다. 마하트마 간디. 내 삶이 어쩌다 완전히 바뀌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라. 2년 전부터 나는 경이롭고도 놀라운 마음의 여행을 하고 있다. 나는 예전부터 늘 개인적인 성장을 위해 노력하며 완전히 새로운 삶의 단계로 올라설 수 있는 다양한 발상들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러다 2년 전 나는 경애하는 친구인 크리쉬나지를 만나러 인도를 방문했다. 그는 나처럼 삶의 질을 탁월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질문들을 중요히 여기는 친구다. 그는 내가 지난 수년간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열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에너지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피력해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에너지 침체 상태가 되면 몸은 무기력해지고 마음은 늘어지며 걱정과 우려, 짜증,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진다고 이야기해 왔다는 것도. 내 친구가 말했다. 그 두 상태에 대해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게 어떨까? 그는 내게 사람들은 오로지 두 가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아름다운 상태라고 부르는 활기가 넘치는 상태와 활력이 낮아 종종 내적 괴로움을 야기하는 고통의 상태였다. 그는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든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그의 영적 목표라고 말했다. 그런 다음 내 친구는 이제껏 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거의 고스란히 설명했다. 우리는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들은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내 친구는 의도적으로 아름다운 상태를 선택하고 유지함으로써 더욱 많은 삶의 요소들을 음미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물론 세상 전체에 더 많은 것을 베풀 수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의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성취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저 스트레스를 받을 뿐이다.
솔직히 내가 고통받고 있다는 말을 2년 전에 들었다면 나는 비웃었을 것이다. 사랑스러운 아내, 눈에 넣어도 나쁘지 않을 4명의 자녀들, 완전한 재정적 자유,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나를 고무시키는 평생의 사명까지 모든 것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내가 고통의 상태를 꽤 자주 경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예를 들어 실망하고, 성을 내고, 당황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 처음에는 이런 감정들이 단순히 삶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했다. 어쩌면 그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연료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자신을 속이는 것 아닌가. 문제는 인간의 뇌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충만감을 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데서 발생한다. 뇌는 우리를 생존시킬 목적으로 작동한다. 200만 년에 걸쳐 진화한 이 신체 기관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은 없는지 또는 잘못된 것은 없는지 늘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우리가 그에 맞서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치게 한다. 이런 원시적인 생존 프로그램에 의존해 산다면 어떻게 삶을 즐길 수 있겠는가? 뚜렷한 목적이 없을 때 우리는 천성적으로 이런 생존 모드에 들어가고 우리의 안녕에 잠재적 위험이 될 것들을 식별하고 과장하려 한다. 그 결과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기 때문이다. 실은 모든 게 그저 마음먹기에 달려 있는데도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습관과 상황에 근거해 결정을 내린다. 그들은 실망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슬퍼하고 화를 내는 것이 당연히 겪어야 할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고통의 상태로 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길은 분명히 존재한다. 생각의 방향을 전환하면 원하는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길이다. 나는 더 이상 고통의 상태로 살지 않기 위해 이 길을 선택했다. 나는 앞으로 남은 평생 동안 아름다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능한 한 모두의 귀감이 될 것이다. 세상에 대한 고마움도 없이 늘 부르퉁하게 화만 내는 부자만큼 꼴보기 사나운 것도 없지 않은가. 높게 날고 낮게 떨어지기. 먼저 앞에서 말한 2가지 정신적 및 감정적 상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아름다운 상태, 애정, 즐거움, 고마움, 경외감, 쾌활함, 편안함, 창의력, 활력, 따스함, 성장, 호기심과 은총을 느낄 때 당신은 아름다운 상태에 있는 것이다. 이 상태에 있을 때에는 자신이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올바른 일을 적절히 실천한다. 이때 당신의 마음과 영혼은 생기가 넘치고 자신의 가장 훌륭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그 무엇도 심각한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고 모든 일이 순조롭고 원활하다. 두려움도 좌절감도 느끼지 않는다. 자신의 진정한 본질과 조화를 이룬 상태다. 고통의 상태. 스트레스가 심하고 걱정스럽고 좌절감이 들고 화가 나거나 우울하고 신경질이 나고 당혹스럽고 악의에 충만해 있거나 두려울 때 당신은 고통의 상태에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으며 시인하지는 않더라도 그 외에 다른 무수한 부정적 감정을 겪은 적이 있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나 스트레스란 성공한 사람들이 두려움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일 뿐이다. 스트레스의 기원을 되짚어 올라가 보면 그 끝에는 당신의 가장 은밀한 두려움이 숨어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상태나 고통의 상태에 돌입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환경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근사한 해변에 누워 아이스크림을 핥고 있을 때면 아름다운 상태에 빠지기 쉬울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사실 당신의 정신 및 감정적 상태는 당신이 무엇에 생각을 집중하기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내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나는 지난 25년간 1년에 수차례씩 미국과 호주를 오가며 지냈다. 요즘에는 하늘을 나는 사무실이나 마찬가지인 전용기가 있어 비행 중에도 일을 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전화도 이메일도 없이 호주까지 14시간이나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벌벌 떨어야 했다. 그 사이에 내 사업에 커다란 문제라도 터지면 어쩌지? 그러다 퀀타스 항공을 타고 시드니로 가던 어느 날 조종사가 기내의 방송을 통해 자랑스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 비행기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환호성과 박수 갈채가 터져나오고 여기저기서 하이파이브를 했다. 하나님이 지상, 아니 우리가 탄 비행기에 강림하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도 벌떡 일어나 기쁨의 춤을 춘 건 아니지만 마음속으로는 신나서 열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그러나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한 15분이 지난 뒤 어떻게 됐는지 아는가? 인터넷이 끊어졌다. 그리고 남은 시간 내내 다시 연결되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까지도 연결되지 않을 것이다. 승객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은가? 모두가 절망했다. 1분 전까지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었는데 다음 순간에는 비참한 심정으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다. 사람의 관점이라는 게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바뀔 수 있다니. 방금 전까지 기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지만 이제는 당연한 권리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황당할 정도로 너무 빨리 화를 내고 불쾌감을 느낀다. 사람들은 저마다 선호하는 고통이 있다. 당신이 가장 선호하는 고통은 무슨 맛인가? 가장 즐겨 사용하는 에너지 박탈용 감정은 무엇인가? 슬픔, 절망, 분노, 실망, 자기 연민, 시기, 걱정.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어차피 전부 고통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겪는 이 모든 괴로움은 단순히 갈 곳을 잃은 마음이 문제거리를 찾아다니다 만들어낸 결과에 불과하다. 고통의 3가지 패턴. 최근에 괴로움을 겪었거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있다면 떠올려보라. 좌절감이 들거나 화가 나거나 불안하고 걱정스럽거나 어찌할 바를 몰라 당혹스러운 감정이 드는 이유는 갈 곳 없이 방황하는 마음이 다음 3가지 인식 패턴 중 하나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당신은 다음 3가지 기폭제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이다. 자,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혹시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내가 최근에 느꼈던 마음 상태 중에 해당하는 게 있으면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죠. 상실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상실에 관심을 집중하면 당신은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소중히 여기는 것을 곧 잃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된다. 이럴 때면 배우자와 말다툼을 하고 난 뒤에 상대방의 애정이나 존중을 잃었다는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 그런 상실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한 일 또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느끼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이 한 일 때문일 수도 있다. 가령 당신이 할 일을 미루는 바람에 중요한 사업 기회를 잃었다면 그렇다면 어떨까? 자신이 무언가를 잃었다고 착각할 때 우리는 고통의 상태에 빠진다. 부족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당신이 뭔가를 덜 가졌거나 덜 갖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집중하면 고통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당신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거나 또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행동을 함으로써 즐거움이 줄고 돈을 덜 받게 되었다거나 덜 성공하고 다른 고통스러운 결과를 맞게 되었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감정 또한 당신 또는 다른 사람이 하거나 하진 않은 일에 의해 촉발될 수 있다. 절대로 안 될 거라는 두려움. 당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사랑, 행복, 존경, 부, 기회를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쓸데없이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 당신은 절대로 행복해지거나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인식 패턴은 고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우리의 사고가 항상 생존 모드로 돌아가려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그러므로 절대로라고 말하지 마라. 예를 들면 병이나 부상 또는 형제 자매가 한 말 때문에 나는 절대로 현실을 극복할 수 없다고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는 대개 이 세 가지 패턴 때문에 고통을 느낀다. 진짜 황당한 게 뭔지 아는가? 사실 이 패턴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현실이 어떠하든 우리는 이 세 가지에 집중할 때 괴로움을 느낀다. 친구가 당신에게 뭔가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고 오해한 적이 있는가? 우라가 치밀고 분노하고 실망감에 몸부림치다가 결국 모든 게 당신의 오해였을 뿐 친구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적은? 고통의 상태에 잠식돼 부정적 감정들이 당신의 머리를 헤집고 있을 때면 현실은 그다지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정신적 집중은 감정을 유발하고 감정은 경험을 생성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의 대부분은 나 자신이나 우리가 잃을지도 모르는 것, 더 적게 가지게 되는 것, 혹은 절대로 갖지 못할 것에 집중하거나 집착할 때 초래한다. 하지만 좋은 소식도 있다. 일단 패턴을 인식하고 나면 사고를 체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고 그럼으로써 이런 고통의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은 당신의 의식적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탁월한 삶의 질을 만끽하는 비결은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상태로 살지 아니면 고통의 상태에서 삶을 보낼지가 그로써 결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것은 나의 결정에 달렸다. 삶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내리는 결정에 의해 형성된다. 5에서 10년 전을 되돌아보며 당신의 결정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뀐 일들을 떠올려 보라. 학교나 직업에 대한 결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결혼과 관련된 선택일 수도 있다. 만일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쯤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내리는 수많은 결정들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운명을 바꾼다. 그렇다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무엇일까? 예전의 나라면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사랑에 빠질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그만큼 반려자가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지난 2년간 보다 성장했고 더 깊이 사고하게 되었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 행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당신은 삶이 순조로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험난할 때에도 부당한 일을 겪거나 누가 못되게 굴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아무도 당신을 이해하거나 감사해야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삶을 만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는가?
괴로움을 느끼는 것을 중단하고 아름다운 상태로 살기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생존이라는 목표를 위해 설계된 우리의 뇌는 욕망이나 기대, 선호가 충족되지 않을 때마다 고통을 느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낭비가 아닌가. 이 질문은 당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다. 단순히 변화를 만들고 싶다거나 어쨌든 행복하게 사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며 절대로 돌아보거나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섬을 정복하고 싶다면 타고 온 배를 불태워라. 당신의 마음가짐과 삶의 경험을 완전히 책임지고 통제하겠다고 결심해야 한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분명한 선을 긋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다. 이제 고통과는 작별이야. 나는 매일매일을 충만하게 살고 매일 순간의 정수를 맛보겠어. 어렵고 힘든 때조차 말이야. 고통스럽게 사느니 인생은 너무 짧으니까. 네, 그 뒤로는 이제 감사하는 법, 또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 나오는데, 토니 로빈스는 90초 규칙이라고 해서 어떤 일이 생기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려고 하면 90초 동안 감사할 거리를 찾는 그런 연습을 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90초 법칙이 뭐 훈련이 아니라 자기한테 거의 습관이 돼서 이제 습관적으로 뭐 특히 감사할 일이 없을 때도 감사한 일을 찾도록 이제 거의 뭐 이게 체득화가 됐다고 하네요. 저희가 감사하는 기법에는 이렇게 그냥 사고만으로 그리고 90초 동안 이렇게 해야지라고 스스로 결심하고 스스로의 규칙을 세우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방법론적으로 만약에 이게 실천으로 잘 옮겨지지 않으시는 분들, 예전에 제가 좀 그랬었는데요. 뭐 아무리 책을 읽으라고 한들 제 마음이 그렇게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안정의 상태에 이르지가 못해서 제가 그런 스트레스의 고통의 상태를 늘 유지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면 스스로 규칙을 세우는 것도 힘들 뿐더러 실천은 더욱 어렵죠. 특히 그 생각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감사를 하는 게 참 좋다는 건 알겠는데 실천이 너무 어렵죠. 그럴 때 저한테 도움이 됐던 게 감사의 돌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제 직장 동료 중에 한 명이 크리스마스 때인가 이렇게 선물로 아주 조그마한, 아주 작은 예쁜 돌을 선물을 해줬는데 제가 그냥 그래, 이 돌을 그럼 감사의 돌로 한번 사용해보자 하고는 그걸 제 이제 겨울 외투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손에서 만져질 때마다 감사하기.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거나 뭐 소리도 내도 되고 뭐 그런 스스로의 규칙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뭐 감사의 돌을 스트레스 완화용으로 좀 써봐야지. 내가 업무 처리 중에 워낙 짜증도 많이 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성격이니까 그걸 좀 어떻게 컨트롤 해볼까라고 했지만, 사실 막상 그렇게 써보시면 알겠지만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뭐 감사하거나 돌멩이가 만져지거나 그런 느낌조차도 인식을 잘 못합니다. 제가 가장 감사를 했던 순간은 이 감사하기로 마음 먹고 초반에 이제 실행했을 때를 떠올려 보니까 퇴근할 때 그렇게 많이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출근할 때는 어떻게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일이 끝나고 퇴근할 때만 되면 막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렇게 돌멩이가 만져질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퇴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집에 가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라도 처음에는 감사하는 연습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머릿속으로 생각만으로 감사의 원칙을 적용하기 힘드신 분들, 제 경험을 토대로 이렇게 촉감을 활용한 감사하기 기법 추천을 해드려 봅니다. 감사의 돌? 굳이 특별한 돌이 아니어도 사실 상관이 없죠. 스스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아주 촉감 좋은 뭔가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감사하기 연습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씩 또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